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루짜리 강의인데, 뭐, 정보보안과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대략적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이. 그럼 이제 KLM 과정이 이게 이제 시작이고, 이 다음부터가 이제는 그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쭉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이 강의를 들을 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로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어떤 힌트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이미 이제 조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과거에는 뭡니까? 중동은 맨날 전쟁만 하잖아요. 그죠? 에너지였죠, 에너지. 그죠? 그래서 기름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4차 산업의 혁명의 핵심은 뭐가 됩니까? 뭐 다들 요즘 알아요. 사실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데이터가 석유다. 그 얘기인 거예요.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는 데이터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기존도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데이터는 충분히 있었는데 도대체 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데이터가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말이 나왔냐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 데이터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에는 컬럼과 이렇게 로우, 행이 있죠. 그죠? 그렇게 뭔가 나눠져 있는 게 데이터의 범위였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사실은 뭐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뒤에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나오면서 이 데이터의 범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비정형 데이터라고 말을 하면 뭐 인터넷에 있는 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물론 그것도 맞아요. 인터넷에 있는 글도 맞고 다 맞는데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신체가 뭐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팔이 좀 아파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다리가 좀 다쳐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이에요, 눈. 이 눈에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내가 앞을 못 보다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습이죠.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그리고 만지면서 얻는 그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거와 지금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정형 데이터의 핵심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뭡니까? 그거를 바꿔 표현해 볼게요. 이미지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영상하고 이미지는 같은 겁니다. 동영상하고 이미지는 같은 거예요. 이미지를 여러 개 두면 그게 동영상이 되는 것 뿐인 거예요. 이 이미지가 과거에는 이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정형 데이터라는 표현이 SNS의 데이터도 있지만 이 이미지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쉽게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잠깐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이미지의 효과가 아마 이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켜드릴게요. 뭐 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자, 이거는 제가 촬영한 거고, 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사실 저기 있는 요 애가 우리 딸입니다. 우리 딸이고, 지금 이 동영상은요, 인공지능을 써서 각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영상들이 결론은 이미지가 된다 이거죠. 사람의 움직임을 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에어컨까지 다 인식을 하고 시작하죠.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동영상은 제가 그 저기 뭐죠? 한티역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일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화면들을 어쩌면 이미 봤을 겁니다. 어디에서 봤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열 체크 하잖아요. 열 체크할 때 확실히 이제 티가 나요. 그 티가 뭐냐면, 그냥 농담으로 들으세요. 뭐냐면, 좀 그 돈이 없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출입구에서 이렇게 전자체온기를 갖다 대고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자체온기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줄을 서야 돼요. 사람이 많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돈이 많은 대기업들은요, 어떻게 만드냐면, 만드는 게 아니죠. 모니터를 하나 두고 여기에다 열화상 카메라를 둡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준 동영상 있죠? 그 동영상처럼 사람의 얼굴과 마스크 착용을 인식해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대로 자동으로 온도,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된 거고, 이 비정형 데이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이미지, 이걸 어려운 말로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같은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 부분의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실용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런 게 뭔지는 딱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거의 원래 이름은요, 욜로예요, 욜로. 욜로라는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써갖고 저런 거를 만들어내는 건데, 만드는 건 저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먼저 보면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을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현재 금융권을 왜 얘기를 하냐면 선도적인 기업이 금융권입니다. 왜냐면 투자를 훨씬 더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AI가 우리 앞에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융권에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근데 이렇게만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는 그 정보보안에 어떻게 보면 그 4차 산업혁명의 정보보안의 이해니까 개요적인 강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위에 실제 좀 어려운 말로 쓸게요. 엔드-투-엔드에서 엔드-투-엔드 입장에서, 그러니까 끝에서 저런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떻게 그 활용이 되는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마 요 3번이 엔드-투-엔드라고 표현한 이 3번이 오늘 강의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AI가 실제 우리가 어디에서 쓰는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온도 체크할 때 코로나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거야 아주 작은 겁니다. 사실은 이건 조금 불편할 뿐인 거지 그냥 체온계로 측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마 정부에서 한 그 AI 바우처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주에 이렇게 땅이 하나 있어요. 파주에 땅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파주에 요게 땅이 있는데 요 땅은 공사를 하려면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허가가 아직 안 났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청 공무원이 가갖고 얘네가 공사를 하는지 얘네가 공사를 안 하는지 이거를 모니터링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작업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례는요, 아직 여기는 적용이 안 됐는데 아마 그냥 요 부분은 제 상상입니다. 농지청, 뭐 농어촌 진흥원 뭐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오지가 있잖아요. 오지. 그러니까 오지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뭐 전라도의 어느 지역에 어떤 이제는 그 논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완전한 시골인 거예요. 시골.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간다거나 아니면 우체부가 간다거나 이런 걸 눈으로 보고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면 그 오지를 가는 것도 힘들고, 그거를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활용이 가능한데, 위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지금 시청에서 허가가 안 났어요. 아직 공사라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사업자가 어떤 이제 트럭을 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팔달리 땅 파는 거 포크레인인가요?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땅을 팔라고. 근데 공무원이 하루 종일 여기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확인할 때는 이미 땅을 파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CCTV를 하나 이렇게 달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CCTV라고 하면 이게 뭐 비싸거나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라즈베리 파이라는 그 키트가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는 그냥 조그만 컴퓨터입니다. 거기에다가 CCTV 모듈, 카메라를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터넷이 돼야 되니까 LTE 모듈이 있어요. 와이파이는 쓸 수가 없죠. LTE 모듈 갖고 요걸 찍습니다. 이렇게 항상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으면 이제 포크레인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포크레인의 모양을요, 인공지능에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쳐서 여러 개의 포크레인의 사진을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 영상이 이렇게 날라오면요, 시청의 공무원이 걸어 다니다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핸드폰으로 딱 찍히는 거예요. 지금 허가받지 않는 땅에 아직 허가가 안 났는데 공사 장비가 진입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는 이제 땅을 직접 모니터링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올해 상반기에 끝난 건데, 건설업에서 이러한 그 AI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딱 보니까 뭐 있으면 좋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구축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것만 있냐?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여도 관계없고,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원래 논문으로 나왔던, 국내 그 석사 논문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아파트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선박이 있죠. 선박, 배, 선박이 있어요. 그럼 아파트 안에 우리가 천장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화재 경보기가 여기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 안에서도, 선박도 이제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화재 경보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이 나면 불꽃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얘도 불이 나면. 그리고 연기가 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놈은 이 연기가 어느 정도 가득 차야지만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 속도가 늦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사례가 뭡니까? 센서라는 걸 써서 불이 났다 안 났다 이거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이밍이 늦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CCTV를 여기 딱 달아놔요. 중요한 부분에. 그러면 이걸 모니터링해요. 물론 아파트의 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항상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거는 어떤 보안적인 이슈가 발생을 해버려요. 근데 선박의 기관실입니다. 뭐 혹은 엔진이 있는 뭐 곳이야. 근데 그 엔진이 있는 곳을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배 안에서. 여기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불이 빨리 났냐 안 났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보여준 욜로와 같이 요 불꽃의 모양을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AI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CCTV를 찍고 있어요. 그러면 불꽃이 딱 튀면요, 바로 튀자마자 얘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화재 경보나 어떤 출입 통제, 그죠?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이 우리 직원이냐 아니냐, 이런데 우리가 지금 밀접하게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 선박에서는 논문으로만 있고 실제 서비스가 개발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간단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꽂힌 데이터, 이 데이터 중에서 이제 이미지를, 동영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볼게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품화가 되고, 그러면 이 제품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없었던 뭔가가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아직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인 거죠. 그죠? 아직 요거는 시나리오가 많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봐볼게요.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정형 데이터가 핵심인데, 사실은 오늘 그 강의의 핵심은요, 사실 이겁니다. 이거. 이 그림이 핵심인 거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과거에 뭔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써서 한다. 근데 제가 요거를 이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라즈베리 파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센서 데이터 요런 게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제가 노트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노트북을 언제 바꿉니까? 언제 교체를 합니까? 새 거로. 자,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뭐 이 노트북을 쭉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3년에서 정말 길게 쓰면 5년이면 노트북을 교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웃긴 게 하나 있어요. 3년이나 5년이 지난다고 해서 요즘의 기계들은 제품 자체가 좋으니까 이게 고장이 나지 않아요. 그죠? 노트북이 고장 나지 않습니다. 즉, 근데 이 기간이 되면 바꿔.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바꾸는 사람보다 약정이 끝나서 바꾸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되면 핸드폰도 바꿔요. 기계는 멀쩡한데. 그죠?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어떤 기계를 소유를 해서 뭔가 여기에다가 서비스를 쓰는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기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한 뭐 90년대만 돼도 기계가 이렇게 쓰고 교체가 되면, 우리 뭐 혹시 들어본 분 있을 거예요. 농어촌 뭐 PC 보내기 운동. 그러면 멀쩡한 PC 농어촌 초등학교에 보내줘서 야, 니네가 이걸 써서 컴퓨터를 공부를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농어촌에다가 2, 3년 된 PC 보내면 욕합니다. 그쵸? 자기네 우리 게 더 좋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조금 나쁘게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작년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말살의 해였어요. 작년과 재작년이. 말살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기업에서 컴퓨터를 사고 서버라는 걸 사서, 서버도 그냥 PC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했는데, 우리가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 뭐냐면 AWS,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로 들어만 오면요, 서버가 만들어지고 뭐 그 다음에 DB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클라우드로 가면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그런 물건을 살 필요도 없고, 물건을 안 사면 뭐가 필요 없어요? 공간도 남고 전기 시설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재작년부터
우리가 아는 홈쇼핑 같은 회사들 있죠. 쿠팡 예를 들어서 쿠팡 있잖아요. 쿠팡은 제가 알기로 전체 시스템의 90%를요 이미 3년 전부터 AWS로 전환을 했고, 롯데쇼핑도 이미 100%를 AWS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 뭐 AK플라자 여기도 한 80% 이상을 전부 다 AWS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전산실, 옛날로 얘기하면 전산실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네트워크가 되면 아마존이 혹은 애저가 혹은 구글이 알아서 관리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이 돼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크게 세 개의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가 발생을 했죠. 그 발생이라는 게 뭡니까? 2019년도일 거예요. 2019년도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 아는 것처럼 데이터 3법이죠. 근데 데이터 3법이라는 제목으로 뭔가를 찾아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뭐 신용정보법과 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하나로 통합했다. 근데 우리는 이 법률을 통합을 하든 말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조항을 보고 그런 거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개인정보라는 걸 쓰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동의를 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쓸게요. 그걸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쓸게요. 목적이죠,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이 끝나면 그걸 버리면 돼요. 그죠? 폐기죠. 이게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데이터 3법은 뭐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써라, 이겁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와요? 아니, 동의를 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뭐하러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아주 큰 장점도 오고 아주 큰 단점도 옵니다. 일단은 먼저 장점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알기로 이 데이터 3법에 의해서 KT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판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를 판매한 건 사실이고요. 이 판매에서 핵심이 뭐냐면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를 판매했어요. 근데 이 전화번호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 거냐, 누구의 핸드폰이냐, 그거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KT나 SK텔레콤이 사실은 이게 막강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우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우산셀이라고 해. 셀.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뭐라 그러냐면 그냥 셀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기지국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기지국이 뭔가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전화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핸드폰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통화를 할 때 얘랑 이렇게 신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얘는 이 핸드폰은요,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나의 위치를 알려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이 우산셀이라는 게 SK텔레콤이나 KT에 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A가 B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 이 B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 셀에다가 데이터를 딱 줘서 전화를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B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만약에 SK텔레콤이라면요, SK텔레콤이 설치한 대한민국 내의 모든 셀에다가 야, B 여기 있니? B 여기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A랑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네트워크의 부하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시켜요.
우리는 이거를 브로드캐스트라는 말을 쓰죠. 어려운 말로는. 그래서 이 핸드폰의 원리는요. 내가 핸드폰을 쓰지 않아도 배터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주기적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통신사는 뭐를 알고 있냐? 이 핸드폰이 어느 셀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 정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자들 찾을 때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해서 A셀에서 B셀로 이동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에서 알게 된 거는 KT나 SK텔레콤은요 단순하게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요 내가 어디에 파냐? 금융권 데이터 중에 알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실은 카드사입니다. 카드사에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사실. 왜냐면 그 사람의 신용정보도 있을 뿐더러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연체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카드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요 카드사에서 결제가 왔는데 이 결제가 어디에서 왔는지까지만 안다면 조금 더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카드사에 에버랜드에서요 어떤 사람이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카드사는 이 카드가 결제된 금액과 그리고 이 카드의 소유자는 알고 있지만 실제 이 사람이 에버랜드에서 결제를 했다 이건 몰라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세븐일레븐에서 결제를 하면 세븐일레븐에서 결제가 됐다라는 걸 아는 것 뿐인 거지 이게 세븐일레븐이 선능력에 뭐 몇 번째에 있는 세븐일레븐이야 이런 건 모른다고요. 카드사가. 근데 요 카드사 DB에는요 당연히 뭐가 있냐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고객의 전화번호 당연히 있죠. 그죠? 카드회사는. 그러면 이 KT의 전화번호와 이 카드사의 전화번호를 결합해 버리는 거예요. 합친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합치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됩니까? 카드사 입장에서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카드 결제가 세븐일레븐에서 결제가 됐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한 거냐면 에버랜드에서 결제가 된 거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버랜드의 세븐일레븐에서 결제한 사람의 나이대는 20에서 30세 사이고 성별은 남자이고 직장군은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거를 내가 통계를 내봤더니 에버랜드의 어떤 세븐일레븐에서 남자가 20에서 30대에 있는 남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 소프트웨어 직군의 일일 거다 이런 거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데이터 3법의 효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게 올해 2021년도에 가장 핫한 사업이에요. 금융권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케이스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요 병원이에요. 이건 가정의 예입니다. 요 지금 말은 한양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습니까? 알짜 중에 알짜 데이터가 있죠. 여기는 진짜 데이터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막강한 거는요 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진료정보죠. 진료정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처방을 할 때 약이라는 걸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약을 어떻게 썼더니 이 환자가 얼마나 좋아졌다 혹은 별 효과가 없었다 혹은 나빠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로 만들 수가 있어요? 통계로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당연히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기업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의약회사. 그죠? 약 만드는 데 있죠? 제조사. 내가 약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약을 만들 때 의사들이 어떤 성분의 약, 어떤 약을 처방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처방했다? 그러면 그 약의 성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 약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데이터를요, 요렇게 사갖고 옵니다. 아직까지 요거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걸 사갖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양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병원들에서 이런 진료 정보와 처방 정보를 다 사와서 여기에서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약의 성분, 어떤 환자들, 어떤 나이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통신사랑 금융사랑 그 다음에 의료기관, 여기에서 가장 핫한 게 데이터 3법이 되는 거고, 이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한 다음에 이거를 분석해 보겠다 이겁니다. 뭐로? 인공지능으로. 단 이걸 분석하려면 또 이런 것도 귀찮잖아요. 이제 정보보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거를 분석하려면 이거 개인정보가 좀 많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ISMS 인증, 뭔가 정부에서 주는 인증이라는 것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보안 솔루션도 다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이 인력도, 이걸 담당하는 인력도 다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전산 센터도 만들어야 되죠. 관련된 솔루션도 다 사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투자비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게 싫은 거죠. 왜? 아직 얼마의 돈을 벌지도 모르고 이게 정말로 그렇게 그 가치가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를 어떻게 만든다? 클라우드에다가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고, 아직 이런 거 다 사지 마.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클라우드 센터가 ISMS-P 인증을 받았으니까, ISMS 인증을 받았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우리는 이용하는 관점으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개의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혁명으로 달라지는 거는 정보보안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누가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채용도 시키고 이런 형태였잖아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투자 비용이 안 들어요. 투자 비용이 안 들고, 이거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인력 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소프트웨어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그 단순함이 뭐냐? 내가 이거는 이제 뭐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들어서 직접 날려주는 거, 이거는 로봇은 할 수 있죠. 근데 로봇은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로 사람이 하는 일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개인들한테 오는 역기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시대로 돌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 뭐 어떤 새로운 서비스 개발했습니다. 인력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뭐 했습니다. 투자비 별로 안 들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경쟁은 심화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쿠팡이라는 회사가 뭐 작년도에 돈을 많이 벌었다, 온라인 쇼핑몰들이 뭐 떼돈을 벌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존의 그 쿠팡이라는 데를 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생각보다 시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맘먹고 만들면 금세 만들어 버리는 형태가 된 겁니다. 자, 그게 우리가 오는 역기능이다 이거죠. 그러면 정보 보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거는 공격자와 수비자가 있는데, 공격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방어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 정보 보안도 기본적으로 뭐로 갔냐면 인공지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형태로 분석하고 설계하고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인공지능의 핵심은 데이터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많이 수집을 해야 되냐. 근데 그 수집이라는 게 의미 없는 데이터 수집하면 또 그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즉 캐리스가 딱 있습니다. 캐리스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이 여기 있어. 그럼 시도교육청에 있는 데이터들을 캐리스로 다 업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캐리스 입장에서는 통합 DB를 이렇게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시도교육청에 있는 각각의 개별 데이터를 이렇게 쓰다가 여기에서 통합 DB를 만들고 여기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캐리스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각각의 도청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뭐 행정안전부 이런 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분석을 하고 중앙에서 이 하단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린 건 강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개요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동향을 말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개요의 학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거에 좀 문제가 돼요. 이런 보안관리 이해 이런 과목들은. 그래서 요번 시간 이후에는요 이제는 엔드에서 엔드까지 실제 하나의 사이트를 가지고 실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뭐 사물 인터넷까지는 뭐 크게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끝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